2015년 무렵이 되면은 2차 전지 시장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보다 오히려 더 커질 거다. 자동차는 뭐 나빠지긴 할 텐데 제가 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나빠질 것 같고요. 반도체는 더 많이 나빠질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이 개나 소나 다 만드는 전기차 만드는 회사는 비전이 없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는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겉뜨뜻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이제 이사님은 배터리 IC로 불리잖아요. 예. 왜 요즘에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 같으세요? 그게 이제 여의도에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여의도요? 어떤 문제가 있죠? 사심과 편견에 좀 사로잡혀 있어갖고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그 위상이나 그다음에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이제 시민들이나 그 투자자들이 많이 좀 속아온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제 뭐 테슬라가 이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면서 이제 배터리 쪽에서도 앞으로 선두에 설 거라든지 CATL이 글로벌하게 이제 가장 경쟁력 있는 가장 기술적으로도 이제 뛰어나고 한 뭐 그런 이제 배터리 회사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비아디가 앞으로 이제 테슬라의 뒤를 이어갖고 아주 좀 거대한 전기차 회사가 될 거라든지 하는 얘기들이 다 구라거든요. 다 구라라고요? 예. 일단 뭐 그럼 그 질문부터 바로 드려볼게요. 어쨌든 테슬라든 뭐 CATL이든 예. BYD든 다 굉장히 이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것 같고 한데 예. 그게 다 근거 없는 건가요? 저도 기사에서도 뭐 어디선가 봤던 것 같아요. 예. 배터리 시장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다 근거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얘기고요. 왜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배터리 사업은 이제 에코프로의 이제 이동 차장님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은 배터리 사업은 경험 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해요. 네. 오랫동안 해온 놈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한국의 이제 지금 배터리 산업이 세계적인 경제에 올라가게 된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돌아가신 LG의 고 구본무 회장님께서 1992년부터 이제 배터리 사업을 해야 된다. 배터리 사업을 해야 이게 이제 LG의 미래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도 여기에 걸려 있다 해서 그 30년 동안 한 거잖아요. 30년 동안 이제 계속 연구 개발하면서 돈도 엄청나게 깨먹었습니다. 그게 배터리는 한번 까딱 잘못해갖고 불나면 이제 돈을 물어주는데 물어주는 단위가 수조 원 단위예요. 최근에 이제 그 GM 볼트 쪽 물어준 것만 해도 그게 뭐 1, 2조 되거든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 LG화학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 연말에 보통 회사가 성과가 좋으면 이제 성과급을 주잖아요. 주죠. 예. 성과급을 받을 거라고 지금 기대 부풀어 있었는데 배터리에서 깨먹어갖고 수조 원을. 그래서 이제 못 받고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LG화학 차원에서도 이 배터리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돈은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데 이게 언제 전기차 시장이 열리고 그랬는데 그거를 계속 밀어붙여갖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이제 기술력을 갖게 된 거고요. 30년 되는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CATL이 언제 설립됐냐면 언제 설립된 것 같으십니까? 20년 됐나요? 2009년입니다. 13년밖에 안 됐어요? 예.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CATL에 가 있는 그 핵심 기술자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한국에서 조금 뭐랄까 그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서 그 기술을 이전받아갖고 만든 회사가 CATL인데 걔네들 기술력이 어떻게 우리를 따라오겠습니까? 당연히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애초에 의도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모 전문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배터리 쪽은 중국하고 경쟁해서 좀 이기기가 어렵지 않겠냐. 그 예를 이제 태양광 같은 거, OCI 같은 예를 들면서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도 결국 중국한테 이제 먹혀갖고 우리가 어려워졌으니까. 중국이 태양광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모의 경제, 이제 돈으로 밀어붙이면 이제 2차 전지도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얘기들을 막 하고 다닌다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격차가 없는 우리가 하는 거나 중국이 하는 거나 이제 큰 차이가 없는 이제 그런 형태니까 걔들이 돈으로 밀어붙여갖고 석권할 수 있었지만 배터리는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술 장벽을 중국 애들이 우리를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기술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배터리는 뭐 별로다. CATL이 훨씬 앞으로 나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뭐 차이나 2차 전지 ETF 같은 거 4주를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2차 전지 ETF보다 한 두세 배를 더 팔았을 거예요. 예, 그런 형태가 되니까. 지금 이제 한마디로 이사님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심이라는 게
어떤 그런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그렇죠. 예, 예, 또 그렇습니다. 시장에 예. 어떤 좋은 정보, 그분 입장에서는 예, 예, 얘기를 해야지 예.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살 테니까. 예, 그런 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과 편견이 서로 섞여 있는 거죠. 애초에 편견이 있었으니까 이제 만들었을 거고,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그게 이걸 더 팔아야 되니까 사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가 지금 이제 한국 개미들 투자한 게 뭐 20조 원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인이 제일 많이 산. 예. 다행히 이제 주가는 $100 찍고 예. 한 150까지 지금 반등했. 그래도 160 찍은 것 같은데, 예. 그래 봐야 네네. 지금 300불에 거의 다 사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반토막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여의도에서 강력하게 마케팅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20조를 팔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 갖고 있는 금액이나 뭐 그 주주수로 보면 삼성전자 다음이 테슬라라는 겁니다. 국내 주식까지 합쳐서요? 국내 주식까지 합쳐서요. 카카오 주주들하고 육박한다는 거 아닙니까? 카카오가 지금 시총이 한 30조에서 한 30조 정도 되려나? 그렇거든요. 거기에 이제 개인 주주들이 몇 조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 대주주도 있을 거고 기관 투자자도 있을 테니까 기껏해야 뭐 10조, 뭐 15조 정도 될 텐데 테슬라는 20조라니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한국 분들도 있고 외국 분들도 그렇겠지만 예. 인물에 관심이 딱 예를 들면 예전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 예. 그다음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예. 그다음에 또 이 스토리까지 딱 붙여지고 이제 거기에 2차전지 시장 딱 세 가지 딱 떨어지면서 예. 테슬라다. 그런 스토리를 여의도에서 많이 만든 거죠. 채널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갖고 이제 대표적으로 채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스토리들을 많이 만들었고 그 프로에 보면 이제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AI 기업이고 예. 그런 얘기는 근데 사실 거기뿐만 아니라 예. 다른 데서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테슬라는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 AI, 예. 플랫폼 이게 전혀 예, 뭐 예. 근거 없는 얘기인가요? 근거 없는 얘기죠. 소프트웨어 회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야지 이 그 당시 시총이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옛날에 제일 높았을 때 1200슬라 갔을 때가 그러니까요. 이제 뭐 1500조 원 정도 됐겠죠. 예. 그러니까 그때 시총을 합리하려면 전기차만 팔아서는 될 게 말이 안 아니고 되죠. 예. 배터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소프트웨어도 해야 되고 하는 김에 이제 화성도 가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 그 스토리들을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증권사도 그렇고 도 그렇고 그런 형태의 얘기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주입을 시켜갖고 그 결과 나타나는 게 테슬라가 이제 20조를 투자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하면 그럼 소프트웨어를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무슨 소프트웨어를 팝니까 테슬라가? 결국 이제 구독 서비스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거 아닌가요? 그 FSD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SD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얼마 안 되겠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료가 있나 잠깐만요. 요거 먼저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테슬라 FSD 베타 채택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FSD 프로그램을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 2, 4분기에 정점을 찍었고요. 이때가 50%가 넘었거든요. 이때 말씀하신 예. 그때가 이제 50%가 넘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후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는 되게 싸게 이제 뭐 그냥 그 거의 공짜다시피 풀었다가 그 다음에 이걸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려면 이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제 뭐 구독 서비스나 뭐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구독으로 해서 채택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보통 일시불로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은 한 1,500불까지 올렸거든요. FSD 베타를 자꾸 가격을 올리니까 가격을 올려도 이 퍼센테이지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 회사로서의 의미가 있겠죠. 근데 보시듯이 막 떨어지고 있죠. 막 떨어져서 이 빨간색이 어디냐 하면은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테슬라도 많이 좀 뭐랄까 좀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본거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그 이후에 이제 그 채택률이 떨어져 갖고 지금 15%밖에 안 되고요. 녹색이 이제 아시아 퍼시픽인데 아시아 퍼시픽은 제로고요. 예. 평균적으로 다 글로벌하게 보면은 이게 지금 한 8% 정도 선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소프트웨어 회사입니까? 자동차 회사지. 언젠가 될 가능성은? 이런데 되겠습니까? 이 그래프만 봤을 때는 뭐 그렇긴 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따로 뒤에 또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테슬라의 이제 이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는 FSD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허구고 이게 이제 좀 마케팅용 구란지 제가 제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미에. 저 그럼 테슬라 지금 얼마나 허구인지 예.
그 지금 못 기다리겠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가시죠. 저도 약간 예.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예, 제 예.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 예. 편하게 말씀드리면 예. 저도 테슬라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자율주행과 구독으로 서비스로 가지 않을까 예, 예.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사실은 제가 이제 2차 전지 전문가로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제 커리어 상에서는 제가 이제 대한투자신탁에서 그 애널리스트 할 때가 그 99년, 2000년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버블이 많이 불 때.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들이 원래 제 담당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벤처 투자 팀에 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벤처 쪽 관련, 신기술 관련해서 그게 이제 얼마나 사업성이 있고 이런 거 평가하는 게 사실 제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이제 신기술이 제가 2차 전지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예, 자, 말씀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예, 빨리.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버블이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로 완전 자율주행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ADAS라고 하는 이제 Advanced Driving Assistance System, 운전자 보조 시스템, 운전 보조 시스템을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그 자율주행의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경우 어떤 얘기를 하냐면 테슬라의 가치는 이제 이 자동차 가치보다 자율주행 가치가 한 3배 정도 더 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택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 규모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동차 시장이 지금 개인들이 소비하는 이제 단위 소비재로서는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그렇죠. 예. 한 달에 이제 보통 보면은 한 뭐 자동차를 운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지불하는 금액이 차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가구당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0만 원 넘어가기도 하고 차가 비싸면 더 그렇겠죠. 뭐 할부로 나가기도 하고, 예. 뭐 그다음에 기름값에다가 뭐, 이제 세금에다가 뭐 나중에 보험도 뭐. 예, 보험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리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실 자동차에는 지출을 많이 하는 겁니다. 예. 그에 비해 갖고 자율주행은 만약에 이제 이거를 구독 서비스를 내가 한다. 이제 내가 운전 안 하고 차가 저절로 굴러가게 하는 이제 그 서비스에 내가 돈을 얼마나 지불할까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개의 경우에 2, 30만 원을 넘질 않아요. 차라리 내가 운전하고 말죠. 뭐 2, 30만 원 자율주행 해갖고 이제 운전해서 회사까지 갈 동안에 그 동안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뭐 유튜브나 보겠죠. 게임이나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뭐 굳이 그거를 하려고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지불하는 것도 사실 좀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독한다고 봤을 때는 1, 20만 원도 투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 자체가 자동차 시장이 자율주행 시장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테슬라만 자율주행 하는 게 아니에요. 구글이나 GM, 애플, 그 다음에 현대 이런 애들이 다 뛰어들어 있거든요. 심지어는 네이버도 하는 게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참가자들이 많고 그 참가자들 중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선두에 있지도 않아요.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다음 보시면 일단 요걸 한번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AI가 사실은 맨 처음 사람들한테 이제 인식되기 시작한 게 이겁니다. 그렇죠. 예, 2016년 3월 13일. 알파고와 이세돌의 알파고, 예, 격전. 예. 그게 이제 사국에서 이세돌이 이제 알파고를 이긴 바둑인데, 네. 이게 이제 보시면, 요 왼쪽에 있는 게 저 파란색 있는 네. 고기가 이른바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오. 여기를 떠서 이제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겼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거까지만 아시잖아요. 아, 신의 한 수다. 이거는 이제 알파고를 이긴 신의 한 수다라고 아시는 건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이 바둑 프로 기사들이 이걸 두고 복귀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사실 꼼수였다는 거죠. 어. 꼼수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흙이,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가 제대로 받았으면 그러면은 이 수는 효과가 없는 수가 되고 오히려 이제 그 이세돌이 이 알파고에 의해 갖고 이 대마가 다 잡히면서 그러면서 지는 바둑이었다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창고도입니다. 여기 놓은 다음에 요렇게 해서 이제 요 마지막에 요 흙이 느는 수 이렇게 늘어버리면 이 백이 이 안에 갇혀가지고 대마가 몰살하면서 크게 지는 대패하는 그런 형태로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느는 수, 이 한 수를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프로기사들이 막 모여갖고 집단적으로 이제 이렇게 디스커션, 토론을 해서 이제 그 복귀를 해갖고 이 수를 발견했는데 이때도 AI가 이 수를 발견을 못했지만 그 이후에 발전된 버전을 갖고 돌려봐도 이 수는 발견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AI가 사람보다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됩니다. 예, 그렇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AI가 바둑 쪽에서는 이제 AI가 많이 활용이 돼요. 지금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바둑 둘 때 이제 그 전문가들이 지금 여기가 좀 흑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백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감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AI를 돌려갖고 현재 흑이 100보다 이제 0.5좀 유리하다. 뭐 이런 거 이게 실시간으로 다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바둑 두는 프로 기사들이 AI를 통해 갖고 또 이제 배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AI가 가장 많이 사실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바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2016년 이후에 지금 한 6년 정도 지났으니까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AI의 이제 진행 방향, AI의 이제 한계점이나 장단점 같은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판단해 보면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제 AI는 인간보다 평균적으로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진서라는 이제 한국 기사가 지금 바둑 기사 중에서 글로벌하게 바둑 세계 랭킹 1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진서 기사가 A하고 뜰 때 한 2점 정도 깔고 떠야 4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2점 정도는 최고수의 인간보다도 AI가 오히려 좀 우월하다는 거고 평균적으로는. 근데 두 번째는 AI가 신이 아닙니다. 맹점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AI하고 제가 붙으면 제가 AI를 이길 수가 있어요. 바둑은 이제 이게 대각선 이렇게 이제 19 곱하기 19로 해서 이제 바둑판에서 흑이 AI가 이렇게 뜨면 그 반대되는 걸로 이제 똑같은 지역을 뜨면 이게 흉내 바둑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을 계속 뜰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예. 그렇게 해서 같이 똑같이 따라 뜨면 제가 이깁니다. 아, 진짜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걸 흉내 바둑이라고 하는데 인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얘가 흉내 바둑을 자꾸 뜨면 그 얘를 이제 그 골탕 먹이는 이제 그 흉내 바둑을 파괴하는 방법이 다 대칭점이 있는데 대칭점이 없는 곳이 딱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제일 가운데지요. 그걸 이제 바둑에서는 천원이라고 하는데 그 천원을 잘 활용해서 그 흉내 바둑을 깨뜨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AI는 그런 인식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흉내 바둑을 뜨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 천원을 활용해서 그 흉내 바둑을 깨뜨리는 거를 생각 자체를 못 해요. 그런 맹점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예, 이게 이제, 테슬라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데이터가 자율주행을 통해 갖고 많은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뒤늦게 후발주자들이 쫓아올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게 이게 이제 그러면은 그 알파고처럼 바둑을 먼저 이제 학습을 시킨 AI가 있을 거고 뒤늦게 1, 2년 지나가지고 또 개발된 AI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 학습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계속 벌어지면 그러면 먼저 개발된 AI에 비해서 나중에 개발된 AI는 절대로 먼저 개발된 AI를 넘어갈 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이제 빠른 속도로 학습 능력이 늘어나지만 일정 수준이 되면은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눕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AI 그 바둑 프로그램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여갖고 누가 더 좋은 프로그램이냐 해서 이제 대결하는 그런 대회들이 있어요. 그 대회들을 보면 후발주자들이 쫓아와서 비등해지거나 오히려 역전해서 우승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갖고 있는 먼저 우리가 자율주행을 시작해서 쌓였던 누적된 데이터 때문에 다른 애들이 못 쫓아올 거야. 맞아요.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테슬라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이게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따라갈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격차는 이제 갈수록 좁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격차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그 한번 벌어진 격차는 못 좁힌다는 건데 바둑 AI를 통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버그가 한번 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다시 여기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이세돌이 이제 흰 101점 이제 신의 한 수를 둔 다음에 자멸하거든요. 이제 바둑 그 AI 프로그램이 그때 이후에 버그를 막 일으켜갖고 막 미친 짓을 막 해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은 이제 그냥 그 이후에 좀 불리한 상태에서도 이제 최선의 수를 떴다고 하면은 한 5집이나 10집 졌을 거를 그 이후에 이상한 수를 떠갖고 30집, 50집, 100집 지는 쪽으로 그런 형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30집 지고 50집 지고 이게 뭐 그게 차이가 없는 거죠. 이제 승패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운전으로 봤을 때는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게 버그가 발생해갖고 최악의 경우에 그 어린이집 애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린이집에 버그를 발생시켜서 그쪽으로 돌진해갖고 하는 그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되게 이제 심각한 결과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인간이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AI가 사람들보다 더 나은데 사활은 사회생활인가요? 아니요, 사할은 이제 죽고 사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요겁니다, 요거. 여기서 이제 백이 이 안에 갇혀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제 그 문제가 사할이잖아요. 이제 죽고,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아까 사할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요 느는 한 수. 이 수를 AI는 결국 발견을 못했고, 사람들은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바둑 기사들이 얘기하는 게 사할 쪽 문제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정상급의 프로 기사가 지금 최근에 가장 발전된 AI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자율주행 부분에도 그대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건데 요새 이제 AI가 많이 발달돼 갖고 그림 그려주는 AI가 있거든요. 그림 그려주는 AI한테 헤엄치는 연어를 그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그렸다는 겁니다. 아, 연어처럼 먹고 싶네요. 이런 황당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AI가.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사람보다 낫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AI가 운전하는 게 교통사고나 이제 뭐 이런 그 발생 가능성 자체가 훨씬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한테만 전적으로 맡길 수 없는 게 이런 황당한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평균적인 운전 실력은 AI가 훨씬 낫지만 AI는 맹점이 있고 인간이 나은 부분도 있다는 거를 이제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 자율주행은 불가능하고 AI하고 인간이 협력하는 운전 형태가 앞으로 이제 발전돼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기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예. 지금 이제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AI라는 이제 키워드에 예. 어느 정도 거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버블이 예, 있다는 예.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일로 가는 방향성은 이제 이사님도 공감하시는 거죠. 일로 갈 수밖에 없다 미래는 어쨌든.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 좀 거품이 좀 많이 끼어 있는 것 같다. 예. 완전 자율주행은 좀 이제 영영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비행기로 보면 비행기가 이제 자율주행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데 파일럿이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이제 완전 자율주행은 이 통용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내가 타는 자가용이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그런 일은 영영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020년 6월 1일 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테슬라의 FSD 마케팅은 비도덕적이에요. 왜요? 예, FSD가 아닌데 네네. FSD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FSD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 아닙니까? 완전 자율주행이잖아요. 네. 내가 2천만 원 주고 완전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샀으니까 맡기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016년인가? 그때 이제 광고할 때, 이게 법규 때문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이제 뭐 운전대로 잡고 있으라고 사실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운전 보조 시스템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이제 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제 눈을 똑바로 뜨고 일단은 맡겨놓다고 하더라도 최종 이제 이 그 결정권은 내한테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게끔 해야 되는데 테슬라의 그동안 마케팅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이 네임에 따른 그 마케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비싼 돈 뭐 그 1,500불이면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주고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을 샀으니까 차에 맡겨놓고 그냥 이제 뭐 낮잠을 자든지 딴짓을 하든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요 흰 차가 있고 그다음에 앞에 트럭이 누워 있잖아요. 이 트럭이 흰색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이렇게 박아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자율주행차 사망사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최근 건데 최근에 또 테슬라 자율주행을 풀셀프 드라이빙 가다가 트럭에 끼어서 죽었는데 저 트럭도 흰색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AI의 맹점이에요. 테슬라가 갖고 있는 맹점은 뭐냐 하면은 흰색을 잘 인식을 못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카메라 방식으로 하는데 카메라로 하다 보면은 흰색하고 밝은 하늘색하고를 구별을 못 해갖고 이게 하늘로 인식해서 박은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이외에도 몇 건이 더 있어요. 처음에 이 사건이 생겼을 때 2016년 저 사건이 생겼을 당시에 사건 당시에 테슬라의 코멘트가 뭐였냐면은 사람은 1억 5천만 킬로미터 주행하다가 한 명 사망하는데
우리 AI는 2억 900만 킬로미터 주행에 첫 사망 사례가 생긴 거다. 그래서 괜찮다, 우월하다라고 이 얘기한 거거든요. 카피안 봤을 때는 맞는 말 같긴 해요. 예, 맞는 말인데 사람의 생명은 단지 숫자나 통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FSD가 풀셀프 드라이빙이 아니고 단순히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불과하다. 항상 정면을 똑바로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서 그게 인식을 하고 있었으면 저 사람이 풀셀프 드라이빙에만 맡겨갖고 저렇게 흰색 트럭에 박아갖고 죽은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 자율주행이 완전하게 차에 맡기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되고 사람하고 AI가 협업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AI의 협업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완전 자율주행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GM이 자랑하는 슈퍼크루즈라는 이제 이 자율주행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 아마 조선일보 기자님이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적용되고 있고요. GM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여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운전자가 눈을 감거나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면은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해서 안 보고 있으면 잡아라. 차 통제권을 잡아라는 명령어가 나오거든요. 이런 형태로 만약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애초부터 설계가 돼 있었으면 아까 같은 사망사고가 없었겠죠. 난 한눈 팔고 있는데 한눈 팔지 말아라고 경고를 했을 테니까 그거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했을까요? 비싸게 팔려고요. FSD를. 이건 완전 자율주행이니까 맡기고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그래야지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테슬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애초에 이거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고 이 최종적인 운전 책임은 당신한테 있다는 거를 이 살 때 요 밑에 작은 글씨 여기 적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간다고요.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교통안전국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한 건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는 뭐 한국의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방구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처음 들으신 거 아닙니까? 처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20조가 거기에 투자가 돼 있는데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컨슈머 리포트라고 이게 이제 미국의 비영리 소비자 매체인데 자동차 이제 뭐 품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갖고 아주 권위 있는 매체입니다. 여기서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자동차 기업의 자율주행 기능을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가장 뛰어난 자율주행 기술은 GM의 슈퍼크루즈였습니다. 100점 만점에 69점을 받았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그 뒤를 이어서 2위를 기록했는데 57점을 받았다고요. 컨슈머 리포트 보고에 따르면 GM의 슈퍼크루즈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보다 더 뛰어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요거는 좀 몇 년 전 데이터고 1, 2년 전 거고 어제 기사가 또 났어요.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가 똑같은 형태로 자율주행 기능을 이제 비교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등을 누가 했냐면 포드가 했습니다. 2등이 GM이 했고요. 테슬라는 몇 등 했냐면 7등 했어요. 왜 이렇게 순위가 낮죠? 안 좋으니까요. 안 앞서 있다니까요. 예. 그거는 환상이에요. 여의도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 개인 투자자들한테 잘못 심어준 환상이고 그 환상의 결과 20조란 이제 그 거대한 자금이 테슬라에 투자돼 있고 그 자금이 지금 평균적으로 반토막 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요게 이제 로보택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를 만들어 갖고 로보택시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차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보택시까지만 가면은 테슬라의 이 기업 가치가 업그레이드 될 거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 얘기도 있죠. 그 얘기 있잖아요. GM 로보택시는 지금 돌아다닌다고요.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운행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돈 받고 지금 다녀요. 2분기부터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지금 다닙니까? 못 다니잖아요. 당연히 못 다니죠. 저렇게 처박는데 다니겠습니까, 그게. 이게 택시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면허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전주행,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정부나 아니면 이제 좀 공적인 이 기관에서 평가를 해갖고 이게 이제 안전하다는 좀 그 승인을 받아야 그래야지 자율주행 이제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승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GM이 이걸 갖고 해서 승인을 받은 거는 이게 이제 카메라뿐만 아니고 레이더, 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3D 맵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완비가 돼 있어서 허락을 받은 겁니다. 테슬라는 지금 카메라 갖고만 자율주행 하겠다는 거잖아요.
카메라를 갖고 자율주행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제 흰색 하늘하고 흰색 트럭하고를 구별 못하는 맹점이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거리 측정하는데 좀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급발진, 급정거하는 그거를 이제 팬텀 브레이킹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팬텀 브레이킹 현상 때문에 최근에 미국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나갔고 이게 8중 추돌 사고가 나서 이제 몇 명이 죽고 그랬었는데 거기도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흰색 차량이 있어요. 그런 형태로 지금 불안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교통안전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해 갖고 심도 있는 조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한국의 증권사나 이런 데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20조가 거기에 물려 있는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건 사실. 이게 이제 고액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의 레이더를 사용기로. 그러니까 테슬라 비전을만 갖고 쭉 사용해왔고 사실은 이거 이유는 비용 절감이에요. 8대 카메라만을 사용해서 자율주행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그 GM 같은 경우에 잠깐 돌아가셔갖고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어요. 카메라가 8대가 있으니까 그 중에 카메라 한 대를 사람을 보게 하고 그 사람이 딴짓을 하고 있으면 경고하게끔 테슬라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돈 벌려고 일부러 안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경고하고 하면은 내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하는 차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하기 때문에 돈을 2천만 원씩 지불을 하는데 그렇게 지불을 안 할 테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런 형태가 이제 안 돼 있었던 거. 이것도 지금 그 교통안전국에서 지적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다는 너무 비싸고 사용하기 어려워서 바보들이나 쓰는 장치라고 비판했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근데 이제 그 이후 어떻게 됐냐면 요 얘기한 건 2016년이고요. 지금 라이다는 그때 비해서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비싸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딴 데들은 다 라이다도 쓰고 레이더도 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카메라만 사용하는 그 문제점, 아까 말씀드렸던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요. 비 오면 안 보일 테니까. 그렇죠. 밤에도 잘 안 보이겠죠. 그런 데는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야간에 주행하던 이게 이제 고액이고 일단 사고 소식 얘기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선두주자인데 이제 X 쳐놨잖아요.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기자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이 FSD라고 해서 자율주행이었으면 절대 안 되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선두주자는 아니고 이제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서 뭐 선두주자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제 그렇고 완전 자율주행 기술 구현에 대한 지금 회의론이 지금 하고 애플이 2025년에 출시하던 거를 미루기로 했고 잘 안 된다는 거를 다들 인식을 하고 있어요.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대 서승우 교수라고 서울대학교 이제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님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한 2008년부터 이제 현대차하고 협업해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이분의 평가가 보시면 테슬라가 지금 레벨 2고요. 레벨 4에 해당되고 있는 게 웨이모, 그 다음에 크루즈입니다. 레벨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테슬라를 높게 이제 이 자율주행 기술이 제일 높다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회사들이 딱 쫓아올 수 없는 뭐 그런 위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여의도에서만 하는 얘기예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런 식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큰 역할을 한 게 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널리스트 이제 초청해갖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것만 한쪽만 막 부각시켜갖고 막 얘기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그런 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탑이라고 얘기할 거면 그러면 나머지 경쟁자들이 있을 텐데 경쟁자들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이런 거를 같이 얘기를 해줘야 이게 상호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GM의 슈퍼크루저 같은 기술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거 처음 들으시는 거잖아요. 처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번 다뤘어야 된다는 거죠.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이런 형태로 가고 GM의 자율주행은 이런 형태로 가는데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로보택시는 GM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운행하고 있어서 앞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게 이제 공정한 정보 전달인 거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만 그대로 따갖고 그거 외워갖고 얘기 막 하는 거는 그거는 편파적인 이제 방송이고 편파적인 정보 전달이죠. 그 편파적인 정보 전달에 대한민국 개미들이 다 속고 있어갖고
지금 20조가 거기에 물려갖고 반토막 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 영상이 테슬라 특집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일부에 이제 테슬라는 이제 잠깐 내려둬야 되니까, 테슬라 그러면 이제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거나 투자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정리하셔야죠. 파셔야죠. 됩니다. 테슬라는 지금 상당한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있습니다. 네. 오컴스 레이저라고 이게 이제 논리학 쪽인 얘기인데 어떤 사실 또는 현상에 대한 설명들 가운데서 논리적으로 가장 단순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김 작가 TV에 구독자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콘텐츠의 질이 우수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가장 단순한 설명이 되는 거고 그렇죠. 진실일 가능성이 많죠. 네. 근데 이제 그 김 작가 TV에서 이제 이 구독자를 많이 모으기 위해 갖고 이제 알바들을 동원해갖고, 한 명, 이제 10명씩 모아오면은 구독 이렇게 해갖고 하게 되면은 뭐 10만원씩 지불해갖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거짓으로 막 구독자를 늘렸다. 그런 얘기는 설명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긴 설명은 거짓말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호떡집 얘기인데, 이 집 호떡이 장사가 잘 되는 거는 이 집 호떡이 정말 꿀맛이기 때문인 그런 거고, 그 옆에 이제 옆집 호떡집 아저씨가 저 집 호떡이 장사가 잘 되는데 저 주인이 나보다 잘생겨서 그런가 이런 얘기는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본질 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는 다 틀린 얘기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건조는 추론을 위한 방법론인데 단순성의 원칙 또는 이제 논리 절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으로 치면 단순한 공식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F = ma라든지 E = mc 제곱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진리에 근접한 거고 가장 아름다운 공식인 거죠.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걸 좀 확장해서 보면 오컴의 면도나 적용 사례를 보면 첫 번째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 이제 가가 타이어에 못이 박혔기 때문이다. 나가 누군가 주차장에 들어와서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달아났다. 대기의 경우에는 가가 확률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이 경제학 과목에서 F를 받았다. 가는 이 학생이 충실히 공부하지 않았다고 나는 수업 태도가 불량한 이 학생에게 교수가 일부러 낮은 점수를 줬다. 나보다는 가가 더 진리에 가깝다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100%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에 뭐 95%나 99%는 가가 더 가능성이 많다는 게 오컴의 면도날 법칙이고요. 이제 테슬라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빌드업을 하셨네요. 사례 3이 이제 테슬라가 요번에 1월 달에 가격이 20% 인하했잖아요. 가격 인하한 게 가는 테슬라 차가 잘 안 팔리나 보다. 나는 테슬라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전기차인데 경쟁 업체들 일단 다 망하게 한 다음에 다시 가격을 올려갖고 전기차 시장을 독식하려는 일론 머스크의 원대한 계획이다. 이건 뭐 가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여의도에서는 나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저거잖아요. 치킨 게임. 테슬라가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 다들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전히 아직 거품이 거치지 않았다는 거고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100불에서 160불까지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이제 테슬라를 장기 투자하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장기 투자할 주식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하려면은 그 회사가 높고 깊은 해자를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경쟁이 도덕적이어야 돼요. 이제 도덕성이 있고 이제 주주들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첫 번째 테슬라의 해자는 이제 다 묻혀갖고 해자가 없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비도덕적인 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 안 판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4번, 5번씩 자기 주식을 팔았어요. 그렇게 주주들한테 이 약속 자체를 안 지키는 애인데 왜 그런 놈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널린 게 주식인데 우리나라에만 해도 2,000개 주식이 있고 미국에는 한 10,000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주식이 있는데 왜 불량한 테슬라를 갖고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테슬라가 차 가격을 왜 인하했냐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잘 안 팔리고 있어요. 이게 중국인데 중국에서 12월 달에 이제 2021년 12월 달에는 7만 대를 팔았는데 22년 12월 달에는 4만 2천 대를 팔았어요. 마이너스 41% 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테슬라가 주가가 막 떨어질 때 12월 달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아까 마찬가지로 오컴의 맨도날 법칙을 적용하면 테슬라가 차가 안 팔리니까 테슬라가 이제 판매량이 줄어드는 거는 테슬라가 차가 잘 안 팔리기 때문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여전히 이제 위대한 기업이다라는 이제 가정하에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면 불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금리가 급격하게 지속하다 보니까 차가 잘 안 팔린다. 전기차가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테슬라만 안 팔린 거고
1등 BYD는 141%가 늘었고요. 3등 기리 자동차는 141%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5등이 장안인데 장안기차도 230%가 늘었거든요. 남들 경쟁자들이 다 판매량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와중에 지금 테슬라만 마이너스 40%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잖아요. 처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를 추적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이제 증권사별로 거의 뭐 한두 명씩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애널리스트들 놀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왜 안 합니까? 해줘야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자기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기준에서 보면 삼성전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삼성전자 올해 이제 많이 안 좋긴 하지만 이제 나는 바이 의견이다라고 얘기는 하죠.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는 않아요. 그 데이터는 다 얘기를 하고 그 상황에서 그래도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저평가돼 있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가격대는 좀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테슬라를 지금 이제 그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가 여전히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계속 갖고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이런 방구 언급이 없는 거 아닙니까? 12월에 중국에서 판매량이 40%가 줄었다는 이 중요한 팩트를 왜 얘기를 안 해줍니까? 그 얘기를 안 해주면 그거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그거는 마케터죠. 테슬라 주식을 팔아먹기 위한 마케터죠. 테슬라 ETF를 팔아먹기 위한 마케터죠. 야,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예를 들면 테슬라 주가 자체가 뭐 거품이 있다 아니면 적합하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은 그래도 테슬라 기업의 경쟁력만큼은 충분히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사님은 그 경쟁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생각보다 많은 거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경쟁이 있으면 왜 안 팔리겠습니까? 경쟁이 없으니까 떨어지니까 안 팔리는 거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이게 그 얘기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게 지금 맨 위쪽이 미국이고요. 미국은 이제 한 80%까지 가다가 지금 65%까지 떨어져 있고요. 여전히 좀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 자료를 보면은 이제 올해 22년 초에 벌써 이제 24년이나 25년 되면은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한 19%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직까지 미국 시장은 전기차 시장이 개화되지 않아서 그렇고 이제 모델 자체가 얼마 없어서 그렇고 올해 이제 대단히 많은 다양한 모델들이 쏟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걸로 아마 24년, 25년 되면은 20% 정도 선 밑으로 떨어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요게 유럽 쪽이에요. 유럽 쪽도 이제 2019년 6월 정도만 해도 30%가 넘었었거든요. 계속 떨어져 갖고 지금 10% 밑에 한 8%, 8, 9% 선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22년 6월 기준이죠. 줄라이면 이제 그 이후는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얼마 없었다가 20년 마치면은 3월이죠. 3월 달에 20%가 넘었어요. 이제 고점을 쭉 치고 있다가 21년 1, 2월 달에도 20%다가 계속 떨어져 갖고 지금 이제 10%를 깬 상태고요. 아까 잠깐 위에 올라 보시면 12월 기준으로 해서는 6.6%밖에 안 됩니다. 마켓 시어를 계속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마켓 시어를 왜 잃겠습니까? 경쟁력이 없으니까요. 왜 경쟁력이 없냐 하면 자동차는 사람들이 살 때 이제 자동차 지금 혹시 못 타고 계십니까? 타고 있습니다. 아우, 대단하십니다. 아우, 부럽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언제 사셨나요? 저 작년 9월쯤에 산 것 같습니다. 거기도 신차 모델이 자주 나오나요? 저 자동차는 잘 모릅니다. 예. 어쨌든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이 살 때는 이제 새로 나온 신차를 많이 좀 선호하죠. 예. 그래서 뭐 페이스 오프라고 하나요? 페이스 오프도 많이 하고 풀 체인지라고 하나요? 그런 페이스 오프 하는 것보다는 아예 이제 완전 새롭게 나온 이제 요번에 각그레인저 새롭게 나왔더만요. 그러니까 뭐 그런 형태로 그런 차들이 원래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기존에 올해 팔던 모델들은 서서히 이제 그 판매량이 줄어들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어떠냐면 테슬라 모델 3가 2016년에 나왔고요. 테슬라 모델 Y가 2020년에 나왔거든요. 모델 3만 해도 지금 6년이 지난 거니까 완전 구형 모델이에요. 그죠? 안 팔려요. 그래서 모델 Y만 해도 지금 한 2, 3년 된 거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좀 식상해 하거든요. 그런 게 지금 실제로 판매 데이터에 좀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거 합쳐갖고 마이너스 40%인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나마 좀 신차인 모델 Y는 마이너스 한 20% 정도 줄어든 반면에
모델 3는 거의 한 6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옛날 모델은 사람들이 안 사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를 찬양하시는 분들의 이제 얘기 중에 하나가 테슬라는 모델 3Y 해서 이제 그 특정 작은 모델 몇 개 안 되는 모델을 갖고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 원가 경쟁이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원가 경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이 현대차만 해도 한 해 내놓는 차종이 100개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다양한 차종을 만들고 신차를 계속해서 개발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차 개발할 때마다 5천억씩 든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새로운 거 원하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걸 원하니까요. 근데 테슬라는 새로운 걸 안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면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다 바보라서, 바보 멍청이라서 신차들을 그렇게 5천억 원씩 들여가면서 신차 모델을 계속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하면 테슬라는 지금 자기들의 애초에 성공 공식에 취해갖고 옛날에 모델 3, 모델 X, 모델 S, 3Y 해갖고 그 차들이 너무 잘 팔려갖고 시장을 석권하고 전 세계 이제 자동차 회사들의 다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도 이제 테슬라 시총이 더 높고 하는 그런 성공 사례에 지금 너무 취해 있어갖고 이게 하나의 성공 사례가 계속해서 되풀이돼서 성공되지는 않거든요. 이제 경쟁 업체들이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테슬라도 새로운 신차들을 모델을 만들어 갖고 내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그 결과가 판매량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도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셔갖고 그래서 이제 치킨 게임을 벌리기 위해 갖고 가격을 떨어뜨렸다는 근본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 있다. 그게 아닐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사람이 그 치킨 게임을 한다는 거는 글로벌하게 그 시장 점유율 자체가 이제 넘버 원이어야 되고 이제 뭐 최소한 시장 점유율이 30-40%는 돼야 치킨 게임을 하는 거죠. 지금 중국 시장에서 6.6%예요. BYD가 34.9%거든요. BYD가 가격을 인하시켜갖고 밑에 있는 애들 다 죽인다는 거는 말이 되지만 6.6% 판매 비중 갖고 있는 테슬라가 가격을 떨어뜨려갖고 BYD를 죽인다는 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아저씨 이제 이사님께서 오늘 테슬라 저격수로 나왔지만 많은 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이사님은 테슬라에 저격한다기보다 이제 테슬라에 투자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중에라도 큰일 날까봐 걱정되셔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테슬라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방송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린 사람들이 팔 생각 아예 못 하고 그 다음에 물 타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 실제로 이제 뭐 그런 프로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식으로 해서 물 타갖고 한 4-5년 지나면은 결국 이제 원금 회복하고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해서 물 탔는데 만약에 진짜 나중에 3-4년 지나갖고 보니까 이게 뭐 100불이 아니고 뭐 50불이 돼 있다. 그럼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좋은 면, 나쁜 면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최종적으로 그 판단을 투자자들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테슬라 12월 달에 마이너스 40.6%로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든지 그 다음에 경쟁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고 미국의 교통안전국에서 이제 심층 조사를 들어가서 지금 벼르고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이런 방구 지금 얘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테슬라는 위대한 회사고 테슬라의 이제 자동차는 전기차는 경쟁력이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서도 글로벌하게 선두에 있고 앞으로 이게 큰 돈이 될 거다.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라고 얘기하는 놈들은 무식한 놈들이다. 못 배운 놈들이다. 이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 갖고 되겠냐고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사님. 이제 테슬라는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째 테슬라. 제2의 삼성전자가 탄생할 수 있는 앞으로 한국을 먹여 살릴 이제 산업은 이제 이사님은 좀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2차 전지 산업이죠. 이거는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이에요. 작년 11월에 이제 11월인가? 예, 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2차 전지 사업을 이제 제2의 반도체 사업으로 육성하겠다. 이제 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육성 계획도 발표된 바가 있고요. 저희 쪽에서 보면은 한 2015년 그 IHS 마켓이라는 조사 기관이 있는데,
그 기간 발표로는 이제 2015년 무렵이 되면은 2차 전지 시장 규모가 우리 주력을 하고 있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보다 오히려 더 커질 거다. 25년 아니고요? 예, 2025년이 되면 이제 그렇게 될 거다 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2025년 아니더라도 아마 2026, 27년 정도가 되면은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배터리 3사가 수주 잔고만 지금 1,000조 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한 해 지금 매출이 한 300조 이제 이 정도니까 그거 3배 되는 이제 수주 잔고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어쨌든 산업이 성장하는 게 굉장히 사실 종목 고를 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020 산업이 그러면 성장 속도랑 성장률은 좀 현재 좀 어떻게 보시고 요즘 뭐 이게 좀 꺾이고 있지 않냐라는 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조금차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이게 큰 틀을 봐야 되는데, 큰 틀을 놓치는 거예요. 큰 틀을 놓치고 이제 사소한 거에 얘기하는, 그러니까 코끼리 전체를 봐야 되는데, 코끼리 이제 발가락만 갖고 이제 까짝까짝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전기차는 안 바꾸면 감옥 갑니다. 그렇죠. 전기차는 안 바꾸면 감옥 갑니다. 2035년이 되면 내연기관은 유럽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걸로 법으로 결정된 거고요. 법안이 통과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를 이제 굳이 만들고 그 굳이 사면 감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감옥 갈 겁니까? 아니면 정치사 살 겁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EU 27개국 환경장관 이사회에서 이게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이 아니고 환경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라는 겁니다. 애초에 전기차는.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은 탄소 배출을 55% 줄이고 탄소를 배출한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게 됐다. 무슨 얘기냐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애초에. 첫 번째로 전기차가 더 싸서 더 편리해서 전기차를 보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23년에 이제 전기차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내연기관차가 하면서 많이 하는 얘기가 전기차가 불나서 위험하고 불나면은 통닭구이 되는데 전기차가 비싼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다 쓸데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더 싸서 전기차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가 더 좋아서 전기차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얘기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 형태고, 두 번째는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강제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탄소 절감.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전기차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우리나라 분들, 한국 사람들은 좀 이제 대한민국 국민분들은 조금 인식이 조금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 환경 문제, 이제 기후변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네덜란드가 이제 이게 원래 땅이 바다보다 낮은 지역이잖아요. 그 이제 뚝을 쌓아갖고 육지를 만드는 건데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덜란드 전체가 잠길 수도 있어요. 그런 위기감을 다 느끼고 있거든요, 유럽 사람들은.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 탄소 배출 저감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가장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이런 식으로 했었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와 갖고는 이 유럽하고 보조를 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쫓아가야 돼요. 그 뭐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된다, 이제 뭐 지구 온난화 같은 거 나는 못 믿는다. 못 믿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도 못 믿을 수 있지만 당신이 못 믿는다고 해갖고 대세가 바뀌지는 않아요. 법은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옥 가기 싫으면 뭐 끝까지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 갖고 나는 그건 사기다라고 이제 뻑뻑 주장하면서 내연기관차 타고 다니시면 감옥 가신다고요. 이제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23년에 전기차는 수요가 이제 좀 줄어들 것 같고 이런 얘기가 정말 하찮고 쓸데없는 얘기라는 얘기죠. 너무 이게 코끼리 발톱을 갖고 얘기하는 그런 거 하는 겁니다.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어쨌든 올해 이제 경기 침체는 뭐 왔거나 아니면 오거나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경기 침체랑 사실 자동차랑은 굉장히 관련이 깊단 말이죠. 경기 침체하고 이제 휴대폰이나 가전 같은 경우도 관련이 많겠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2022년만 해도 주문이 밀려서 뭐 1년, 2년 기다렸는데 했었는데 올해는 막 주문이 막 취소되고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고. 그럼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차 시장에도 영향을 좀 주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여의도의 주력 이제 컨센서스가 2차 전지를 팔고 반도체를 사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기에 영향을 받는 거는 전기차뿐만 아니고 휴대폰도 영향을 받고요. 이제 TV도 영향을 받고요. 가전이나 전기 자동차나 똑같은 이제 내구재니까 이제 똑같이 받는데 지금 경기 불황은 전기차에만 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의도에서 2차 전지는 별로 안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 포트에는 반도체가 많이 담겨 있으니까. 반도체는 지금 불경기가 와서 실제 잘 안 팔리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져 갖고 잘 팔릴 거를 가정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전기차는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안 팔릴 거를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심각한 얘기의 모순이죠. 경기가 나쁘면 이제 자동차도 안 팔리고 휴대폰도 안 팔리고 다 같이 안 팔려야지. 근데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로 예를 든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 중 하나는 또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안 빠졌습니다. 많이 안 빠졌어요. 예, 많이 안 빠졌습니다. 예, 9만 원 하다가 지금 6만 원 하니까 한 30% 빠진 거잖아요. 에코프로비엠이 15만 원 하다가 지금 10만 원이니까 역시 30% 빠졌거든요. 똑같이 빠졌습니다. 대신 에코프로비엠 근데 사실 그 전으로 생각해 보면 엄청 많이 올랐다가 이제 빠진 거니까. 그 전으로 생각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1982년부터 이제 2021년까지 100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0배밖에 안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월등하게 더 많이 오른 겁니다. 테슬라가 최근 이제 2019년, 20년, 21년 해서 1200슬라 찍을 때 46배가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월등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테슬라가 46배가 올랐으니까 거품이고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여의도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에코프로비엠은 10배 올랐으니까 저거는 팔아야 된다,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여의도의 사람들은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보유 편향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다고요. 전반적으로 이사님 여의도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아니,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르다 하고 틀리다는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는 다른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죠. 틀린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의 모순이에요. 경기는 불황이 오면은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러면은 그 논리로 얘기하면은 반도체도 당연히 더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맞는데, 반도체가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져서 반도체가 턴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전기차도 턴을 하겠죠. 그러니까 전기차 쪽은 또 역시 사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불경기가 전기차만 오는 거예요 지금. 그건 맞지 않다. 많지 않죠. 그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자동차는 뭐 나빠지긴 할 텐데, 제가 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나빠질 것 같고요. 반도체는 더 많이 나빠질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이제 반도체 장비 담당 애널리스트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제가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이제 좀 전문성이 저도 있는데,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코로나 버블을 생각하셔야 돼요. 코로나 때 이제 경제가 심각하게 좀 왜곡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이제 갇혀 있어갖고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래서 많이 팔렸던 게 휴대폰. 그죠. 그 다음에 텔레비, 가전제품, 컴퓨터. 예, 그런 게 다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코로나 때 반도체가 들어가는 물건들은 많이 팔렸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이 샀으니까 아직 안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지금 2022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그쪽 관련된 휴대폰이나 이런 수요들이 급격하게 침체가 되면서 반도체 재고가 쌓이기 시작한 거고요. 23년 올해가 돼도 휴대폰을 바꿀 이유는 없어요. 20년, 21년에 다 바꿨으니까. 그에 비해 갖고 자동차는 2020년, 21년 코로나 버블 때 부품 조달이 제대로 안 돼 갖고 제대로 사람들이 바꾸고 싶을 때 제대로 못 바꿨어요. 이런 수요가 자동차는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반도체 쪽은 코로나 특수로 인해 갖고 수요가 먼저 폭발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경기 침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장 자동차를 20년, 21년에 바꾸려고 했었는데 이게 대기가 길어져 갖고 못 바꾸고 있는 거를 지금 바꾸게 될 가능성이 많은 반면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휴대폰이나 기타 이제 IT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미 미리 바꿨기 때문에 23년에 경기가 나빠지고 할 경우에 더 안 바꿀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한 얘기가 이제 바닥이 지금 대충 찍고 하반기부터는 재고가 줄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100%는 아니더라도 한 99%는 틀린 얘기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재고가 줄어들 일이 없어요. 지금 올해 들어갖고 생산량이 줄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공장을 하나 건설해 놓으면 이 공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가야 되는 게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생산 설비에서 지금 완공된 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줄지 않습니다. 공급은 여전히 작년만큼, 22년만큼 계속 나오는 와중에 수요는 올해 더 위축될 거거든요. 올해는 불경기니까. 그러면 재고가 작년에 있던 재고보다 올해 재고가 더 많이 쌓일 거고, 가격이 더 급하게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디램 가격이. 그런데 왜 지금 반도체를 사라고 하죠?
가격은 30%밖에 안 빠졌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에 모순이 있다니까 지금 여의도에서. 예, 그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보유 편향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 예, 예. 자, 근데 에코프로 BM 이제 종목 얘기해 주셔서 이제 또 다른 채널에서도 돈 축제가 벌어지. 예. 2차 전지 뭐 8개 주식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시던데 예. 좀 그럼 2차 전지에서 어떤 종목들 지금 이사님은 그러면 좀 좋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0년 주기로 이제 성장 산업이 대체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90년대에는 이제 그 IT 쪽, 그러니까 PC라든지 이제 뭐 그런 형태 해서 이제 애플이나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를 했었고요. 2000년대 들어갔고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고 그때 이제 생겼던 회사들이 이제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다 그때 생겨. NC소프트도 그 당시에 뭐 마찬가지고. 다음이었을 거예요. 예. NC소프트가 이제 담당했었던 업종이고요. 하여튼 뭐 그랬었고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갔고 모바일 혁명이 있었습니다. 모바일 혁명을 주도했던 주식이 팡이에요. FAANG, 팡,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이잖아요. 그 회사들이 이제 10년 동안 움직인 차트를 보면은 페이스북이 제일 적게 올랐는데 걔들은 이제 2013년에 상장해서 그렇고요. 그게 한 40배가 올랐고요. 넷플릭스가 400배가 올랐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150배에서 200배가 올랐어요.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지금 2020년대를 주도할 성장 산업은 누가 봐도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산업에서 글로벌 넘버원에 위치해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일단 이제 배터리 쪽에서 LG 에너지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가 되게 중요한데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 BM, LG 화학, 포스코 케미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독보적인 기술력,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기술력 갖고 있는 게 CNT 도전제를 하고 있는 나노신소재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제 그 나노신소재.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광물 부분이, 원자재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원자재 부분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있는 두 회사가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8종목 말씀드린 거고요. 이 8개 종목은 이제 그 2010년대 팡하고 동일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뒤늦게 스와게임이 붐이 불어갖고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포함해서 아까 이제 팡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주식을 뒤늦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이 회사들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10년 동안도 계속해서 갖고 가면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그런 회사들을 장기 투자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워렌 버핏 말씀 중에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지난 10년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 10년 동안도 많이 오르겠지 하는 생각이 전형적으로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늘 끝까지 오르는 나무는 없다고 하거든요. 어떤 성장 산업이라도 그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성숙 단계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주가가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팡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네이버가 최근 한 3, 4년 동안에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이 7, 8%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산업 모바일 혁명이 다 보급이 다 돼갖고 더 이상 성장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네이버가 30배, 40배 PR을 받다가 지금은 7, 8%밖에 성장을 못하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뭐 농심이라든지 뭐 롯데칠성이라든지 뭐 이런 좀 지루하고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의 PR을 받아야 되거든요. 10배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네이버 가격이 3분의 1 토막이 나도 전혀 비싸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나이브하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성장이 있는 쪽에 베팅을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성장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이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차 전지 이제 8개 종목 정도 얘기해 주시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그러면 이제 딱 한 개 만약 꼽는다면 어떤 쪽일까요? 이 8개 안에서 한 개가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걸까요? 8개 안에서 대충 마음에 드는 걸로 사십시오. 사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보통 개인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한 5개에서 10개 정도로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한 개를 딱 집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같은 날 오늘도 코스피가 좀 올라서 2,483, 코스닥은 한 740 정도. 코스피가 벌써 한 2,500 근처가 다 왔네요. 예. 올만큼 왔네요,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 예.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게 장이 막 오를 때 내 주식만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열받고 속상하고 잠 안 오거든요. 배 아프고. 그렇게 해서,
잘못 샀나 보다 해서 팔고 갈아타면 그때 내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5개 종목으로 이제 분산해서 이제 사놓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뭐 한 2개는 오르고 3개는 또 안 오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막 떨어지는 날에도 4개 떨어지고 또 1개는 또 좀 보합이나 좀 오르는 놈도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하게 장기 투자가 가능해요. 한 종목만 갖고 있으면 장기 투자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진짜 확신이 있어갖고 이건 내가 때려주고도 이거 확실하다는 거 뭐 그러면은 뭐 또 한 개만 하셔도 그 관계는 없겠지만 이제 대개의 경우에 주식 하시는 분들이 초심자니까 그렇죠. 한 5개로 이제 분산하시면 되고 5개나 10개 정도로 8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올라서 하십시오. 이제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고 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리튬 시장도 굉장히 제가 알고 있고 또 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느 정도 커지고 있나요? 규모는 제가 이제 뭐 추산은 안 해봤고요. 앞으로 되게 쇼티지가 심각할 거라는 거는 이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는 이 원천이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이제 리튬 광산이 있고, 그 다음에 리튬 염호가 있거든요. 이제, 근데 리튬 염호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하는 과정이 되게 까다롭고, 서비스도 많이 해야 되고 복잡하고 해서 개발 시작해서 나오는데 8년이 걸리고요. 광산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이제 훨씬 과정이 좀 단순하긴 한데, 그래도 4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23년이니까 삽을 뜨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2027년 7년 이제 염호는 2031년이 되는 거죠. 쇼티지 나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전기차가 갑자기 보급 대수가 많아져서 두 번째로 이제 리튬은 이게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원천이거든요. 자동차 한 대당 들어가는 배터리 탑재 용량이 갈수록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도 좀 많이 싣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일회 충전해서 좀 멀리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실내도 좀 컸으면 싶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그 안에,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에너지 양이 많아야 되고, 그 에너지 양이 많다는 거는 이꼬르 리튬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전반적으로 한 대당 탑재는 이제 리튬의 양 자체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쇼티지 현상은 되게 좀 심각해질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이제 리튬 강산이나 리튬 염호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논한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에 이제 리튬 염호를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포스코홀딩스고요. 그 다음에 리튬 강산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저희 금양입니다. 그 2개를 보시면 되겠네요. 포스코홀딩스랑 금양 이게 어떻게 보면 리튬 산업 성장하는 거에 또 관련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이제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정밀한 이렇게 조사를 통해 갖고 그 안에 이제 리튬이 얼마나 매장돼 있고 그게 이제 경쟁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이제 탐사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포스코홀딩스 연모야 그게 2010년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드디어 결실을 맺은 거고 뭐 거기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뭐 다 아는 거니까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좀 안전하게 좀 이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배터리 시장의 차이 커지다 보니까 폐배터리 시장도 커지고 있잖아요. 어저께 매일경제 이렇게 기사를 보면 여기에 80조로 커지는 폐배터리 시장이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관련주는 어떤 게 있고 어떤 쪽에서 수혜를 좀 많이 볼까? 폐배터리 관련주는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가 있습니다. 또다시 포스코홀딩스네요. 예,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가 있습니다. 예. 다른 거는 다 겉뜯어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되게 심플하네요. 심플하네. 왜 이 2개만 딱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K배터리 3사 미주 진출 속도전하고 폐배터리를 새로 진출하겠다는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다. 그 얘기는 나중에 되면은 이전 투구해서 별로 돈 벌 게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소재 중에서는 양극재를 되게 이제 높게 치고 아까 양극재에서 3개를 제가 이제 길게 갖고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양극재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가 기술 격차가 좀 심한가요? 기술 진입 장벽이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뛰어들려고 하는 회사들이 없잖아요. 경제적 해자가 있군요. 아까 말씀하신 3개 회사가 어디였죠? 저기 에코프로비엠, 이제 LG화학, 포스코케미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양극재. 양극재. 예. 그래서 그걸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밑에 뭐 많잖아요. 4대 소재 갖고 이제 전에 뭐 분리막 뭐 있는데 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팡을 투자하시면 돼요. 나머지 뭐 잡다한 이런 것들은 겉들도 안 보셔도 되고요. 팡에 투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팡 같은 대장들에만 그렇죠. 2차 전지 안에서도. 제가 이제 반도체 장비 담당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그걸 제일 많이 겪었어요. 어떤 걸 겪으셨나요? 제 담당 업종에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삼성전자 납품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납품하기로 해갖고 이거 괜찮겠다, 앞으로 잘 되겠다 해서 이제 보고서 쓸 거 아닙니까? 네. 갔는데 요번에 오더를 2배로 받았대요. 네. 그래서 설비 투자 막 하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2배로 하면은 이제 이익이 2배로 늘어날 거니까 주가도 2배로 늘어나겠네 하고 제가 보고 있었어요. 안 늘어나요.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작년에 1,000원 줬는데 이번에 2,000원 우리가 매출을 시켜주니까 단가 좀 깎아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삼성전자에서 퇴직한 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임원분한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차리게 해줘요. 삼성전자에 이제 설비나 이제 재료 같은 거를 납품할 때는 설계도를 줍니다. 이제 삼성전자 쪽 얘기는 이제 이런 설계도 같은 걸 줘야 이게 설비 같은 이런 문제에 있어 갖고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안정성 때문에 달라고 하지만 주면 그거 잘 갖고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퇴직하는 임원한테 준단 말입니다. 뭐 회사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그쪽에서는 그걸 다 가지게 되면 이제 기술을 알게 되는 그 기술을 있긴 하겠죠. 기술을 유출해서 이제 경쟁사를 만들어 갖고 2개, 3개를 만들어서 거기서 서로 이제 경쟁해서 가격 단가를 후려치는 그런 일들이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지금은 아니고 제가 담당했었던 과거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2차 전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를 찾아가서 너네 요번에 좀 가격을 좀 안 올려주면 내가 너네한테 납품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회사여야 돼요. 그 회사가 일단은 배터리는 자기들이 만드니까 완성품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극재는 대등한 관계거든요. 양극재 못 만들어요.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그만큼 기술 진입 장벽이 큰 거거든요.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이동채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그 양극재 사업을 시작해갖고 처음으로 이익을 낼 때까지 12년 4개월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12년 4개월 동안 이게 시간을 꼬르박아야 하나의 제대로 된 양극재가 나와요. 이게 이제 분체 기술이라고 이제 파티클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밀 화학 사업에서 저희 금양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인데 그게 가장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핵심되는 기술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 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그 양극재가 미세먼지 크기예요. 입자가. 미세먼지에 되는 입자의 그 가루에다가 초미세먼지 크기에 되는 또 이제 별도의 또 이 물질을 코팅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엄청 어렵겠네요.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렵죠. 10,000번의 실패를 해야 하나의 양극재가 탄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기술 진입 장벽이 높고 깊은 회사를 투자해야 돼요. 테슬라 같이 개나 소나 다 만드는 전기차 만드는 회사는 비전이 없습니다. 이 영상에 테슬라 주주분들 이제 댓글이 좀 안 좋지 않을까라. 그거 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좀 그렇게 좀 자극을 하고 좀 험한 말을 해야 혹시 내가 테슬라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좀 이제 깊이 있게 좀 다른 생각을 또 해보실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이제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유튜브 쪽에서 좀 이제 뭐랄까 하나의 좀 잘못되는 있는 점이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좀 나쁜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욕먹기 댓글이 싫으니까. 안 좋으니까요. 예, 댓글이 안 좋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셀 리포트 내기 힘든 거랑 그런 거 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이제 테슬라라든지 이런 회사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극도로 좀 꺼리는 분위기인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양쪽 얘기가 다 공존하면서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그거를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독이 되는 거예요. 옛말에 양약 고구 일이어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좋고 그 다음에 충언 여거이 일이어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충직한 얘기는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에 유익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당연히 귀에 거슬리겠죠. 내가 테슬라 갖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니까 이 고민되고 밤에 잠이 안 오겠죠. 밤에 잠이 안 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고민하시라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당신들이 알고 있는 거는 사실 우물한 개구리 같은 생각이에요. 테슬라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테슬라를 찬양하는 이제 유튜브 자료를 갖고 와서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한 거를 내 머릿속에 딱 인식을 시켜갖고 테슬라는 글로벌 넘버원 전기차고 다른 회사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자율주행 기술도 글로벌 넘버원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오해하고 계신 거거든요. 다른 회사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테슬라 차는 한번 타보고 그런 얘기를 하냐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당연히 타보고 얘기하죠. 당연히 타보고 얘기하죠. 타면 좀 뭔가 좋긴 하던데요. 좋죠. 네, 좋죠. 디스플레이도 근데 있고. 이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테슬라라서 좋은 게 아니고 전기차라서 좋은 겁니다. 테슬라 이제 그 말씀하시는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테슬라만 타지 말고 현대에서 나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도 한번 타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해외 뭐 지금 자동차 많잖아요. 폭스바겐 ID4도 타보시고 다양한 차들 타보고 다양한 차들이 갖고 있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한번 실제 한번 체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세요. 과연 현대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하고 모델 3, 모델 Y가 따라올 수 없는 현격한 격차인지 그렇지 않고 많이 좁혀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고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귀중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제대로 좀 심각하게 보고 판단하셔야지. 그냥 이제 단순하게 간신들의 말만 듣기 좋은 말만 계속 듣고 난 테슬라를 10년 무조건 갖고 갈 거야 하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투자하는 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8개 종목 중에서 본인이 고민하셔도 되고 예. 아니면 이제 ETF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 예, 예. 두 가지 방법 중에서는 어느 거를 좀 더 추천하세요? 저는 ETF는 아주 안 좋아합니다. 왜 2차 전지 산업 자체 성장하면 어쨌든 ETF도 같이 어느 정도 클 텐데. ETF의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ETF는 이제 시가총액 순으로 편입비가 결정이 되기 비중이 때문에 결정되죠.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특정한 주식이 올라서 그렇다는 얘기는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고평가되어 있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더 산다는 거죠, ETF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ETF는 저는 웬만하면 안 권해드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8개 주식, 알주식 중에서 한 5개 정도 이제 선택하시면 되죠.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까 그럼 언급해주신 8개 종목이 예. 그 중에서 특히 좀 지금 다른 거 대비해서 좀 싼 거라든가 아니면 여기 좋긴 한데 예. 지금 현재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것 같긴 하냐. 그래도 이 중에서는 좀 고평가된 현재 주가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중에서는 그래도 현재 좀 그나마 좀 저렴한 건 어느 쪽일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5개 종목, 네. 그 8개 종목 중에서 제가 이제 5개를 갖고 있거든요. 에코프로,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이제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아마 답이 되실 것 같고, 방금 물어보신 거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그 5개 중에서도 가장 주력으로 많이 갖고 있는 두 종목이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예, 그게 아마 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너무 2차 전지 쪽에 아까 전에 이제 전체 예. 몇 종목 차지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예. 전에 이제 이사님께서 개인분들은 예. 한 5에서 6개 종목이 적합한 것 같다고. 그거 하고 제가 한 개 더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미국 주식 중에서 제가 GM을 갖고 있습니다. 제네럴 모터스. 너무 자동차 쪽 2차 전지 쪽만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개인분들한테 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2차 전지만 100% 몰빵이라. 정말. 예, 라고 말씀드립니다. 100%? 100% 2차 전지. 저는 아까 5개 정도 투자라는 게 예. 이제 섹터를 아니. 그 뜻이 아니군요. 그 뜻이 아니고 2차 전지만 100% 다 사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그 개인 투자자들은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목 분산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업종에 제일 상승 여력이 있는 주식을 사면 되잖아요. 2차 전지가 그거예요. 그래도 100%는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안 위험합니다. 왜요? 그 워렌 버핏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 포트폴리오 뭐 분산 투자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이거는 이제 그 결국은 이제 평균으로 가는 것밖에 안 된다. 그 안에서 내가 만약에 이제 30년, 50년을 갖고 갈 주식을 골라야 한다고 하면은 딱 3개나 딱 5개나 이렇게만 고르겠다라고 워렌 버핏도 얘기하고 피터 린치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분산을 해야 되나요? 그 분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유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어느 정도 이제 위험,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거겠죠. 예.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리스크 해지되는 게 아니죠. 예. 많이 갖고 간다고 해서 종목 하나 딴 걸 샀는데 상장 폐지가 될 종목을 사면 그게 리스크 해지되는 게 아니죠. 이제 그 수익률을 까먹는 거죠. 어느 정도 이사님 말씀은 집중 투자 가능성이 있는, 필요하다. 예, 지금 보면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큰 트렌드를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큰 글로벌 트렌드는 분명히 전기차 혁명의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법적으로 이제 그건 뭐 돼 있고 확실하죠.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건데 전기차 쪽으로 가는 거에 있어 갖고 사실은 핵심은 엔진이잖아요. 전기차 차의 엔진이 이제 배터리니까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누구나 만듭니다. 심지어는 저기 어디야 빈페스트 같은 베트남의 빈페스트 같은 회사도 만들고요. 뭐 미국 가면은 뭐 온갖 스타트업들이 다 있고요. 심지어는 샤오미도 만드는 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로는 승부가 안 나요. 테슬라만 월등히 좋은 전기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진입 장벽이 아주 낮은 사업입니다. 전기차는.
그에 비해 갖고 배터리는 앞으로 5개만 남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죽을 거예요. 그 5개 중에 분명히 3개는 한국 회사가 될 거거든요. 그 관련된 밸류체인들도 당연히 한국에 다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당연히 투자를 해야죠. 왜 쓸데없이 딴 데 가갖고 헛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성장이 보장돼 있고 그 성장이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에서 이상한 생각들을 막 하고 있어갖고 밸류에이션은 너무나 낮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8개 종목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3, 4년 2025년, 26년까지 들고 가면 제가 한 10배 정도 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10배 가는 거 사면 되지 왜 기껏 해갖고 삼성에 사갖고 잘해봐야 걔가 9만 원 가겠죠. 3, 4년 기다려갖고. 근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사실 자동차 완성업체들도 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고 작년에 뉴스들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사님은 그게 그렇게 진출한다고 돈을 넣는다고 해서 시간이 꽤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영영 불가능합니다. 아, 완전히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예. 왜요?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 그 잘 나가는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도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왜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그 근거를.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험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분체 기술, 이제 파티클 테크놀로지 관련된 건데 결국 가루를 얼마나 잘 다루냐 이런 문제거든요. 미세먼지급의 가루를 자동차 회사들이 미세먼지급의 가루를 다뤄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갖고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게 되면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뭉쳐야 찬다라고 JTBC에서 이제 방송했었던 이제 그 국가대표들 모아갖고 조기 축구회 하고 이제 축구하는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제 거기 뭐 양준혁이라든지 뭐 똑같은 대구 출신이시니까 예, 양준혁이라든지 야구를 잘하니까 난 축구도 잘할 줄 알았지. 근데 그렇게 개발일 줄 몰랐어요. 운동신경이 좀 다르죠. 예. 이봉주가 이제 마라톤 그렇게 잘하잖아요. 축구는 달리기도 되게 중요하니까. 예, 이봉주 같은 선수는 축구하면 되게 잘할 줄 알았거든요. 쓸데없는데 막 달리고. 달리기 선수니까. 예. 그렇게 모아갖고 이제 나름 한 가닥씩 다 하는 이제 국가대표급들을 다 모아갖고 조기 축구회 하고 처음에 하는데 5대0 뭐 이런 식으로 깨지더라는 거죠. 결국 이제 습득하는 게 일반 이제 제가 조기 축구에 들어갔고 습득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은 그래도 이제 국가대표도 하셨고 이제 운동선수 생활을 많이 하셨으니까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하긴 하는데 성장해야 기껏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해갖고 해야 뭐 조기 축구회 정도 한계가 있는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테슬라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원래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출발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강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FSD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2016년에 좀 빠르게 진출한 면이 있고 OTA도 아까 참 말씀드릴 김에 말씀드리죠. 그 테슬라 OTA 기능에 대해 갖고 되게 환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OTA는 테슬라만 하는 기술이다. OTA는 기술도 아닙니다. 예. OTA는 지금 이제 휴대폰 갖고 다니시잖아요. 휴대폰에 다 OTA 기능이 다 탑재되어 있어요. 갖고 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하잖아요. 그게 OTA 기능이에요. 이거는 기술이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자동차 회사들이 그럼 OTA가 안 되냐? 자동차를 OTA를 한다는 거는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얘기는 어떤 게 되냐면 해커가 거기다 침입을 해갖고 자동차를 자기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이 탄 차를 이제 해커가 거기 OTA 기능 그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니까 OTA 망을 통해 갖고 그 해킹을 해서 그 대통령 차를 내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으면 암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그 OTA 기능 같은 그런 인터넷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보안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출신이니까 보안 프로그램 이런 거에 또 당연히 강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OTA를 적용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 OTA 기능 같은 게 결국은 이제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 수준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지금 선진적으로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제네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요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그 얼티엄 플랫폼 거기에 얼티파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OTA 기능입니다. GM은 지금 OTA가 돼요.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도 OTA 기능을 넣기 위해 갖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다시 만들고 있고요. 현대차가 완성되는 시점이 2025년이고요. 폭스바겐이 완성되는 시점이 2026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OTA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테슬라가 자랑하는 그것도 넘을 수 없는 혜자는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좁혀지고 낮아지고 있는 혜자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사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지금 거의 한 2시간 인터뷰하면서 테슬라 조심해야 된다. 예, 예. 두 번째, 2차 전지 산업 예. 앞으로 무조건 성장한다. 이거는 뭐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예, 예. 거기서 우리가 요거 하나만 네. 제로 갖고 온 거 있으니까 아, 네.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차 이제 팔지도 않아요. 폭스바겐이 2033년부터 35년에 내연차 판매 중단하기로 했고요. 네. 아우디는 2026년부터 순수 전기차만 출시하고요. 볼보도 2030년부터 순수 전기차만 출시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내가 타고 싶다 보면은 그 내연기관차에 부릉부릉하는 엔진 소리 나면 그게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백날 그런 얘기 해봐야 몇 년 지나면 안 만들어준다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2040년부터 한미 중에서 판매 중단하고 유럽 경우에는 2035년부터고 제네시스는 2025년부터 모든 신차는 수소 및 전기차만 내놓기로 발표를 했고요. 예, 기아도 2025년부터는 내연기관 신차는 출시 안 합니다. 2년밖에 안 남았는데.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엔진 그 개발 부서 없앴잖아요, 작년에. 지금도 이제 신차는 거의 전기차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가 신차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를 계속해서 선호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요거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35년에는 이제 결국은 전기차로 다 전환한다고 법적으로 다 이제 규정을 짓고 있으니까 뭐 조금 좀 늦춰지는 나라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35년을 기준해서 35년에 100% 전기차 전환을 했을 때 예상 매출액을 한번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글로벌 넘버원 배터리 회사니까 이제 점유율을 한 40% 정도 차지할 걸로 제가 예상을 했고요. 보통 한 해에 팔리는 전기차가 한 1억 대 정도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배터리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를 하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용량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광물 부분의 배터리 가격은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 리튬이나 이런 주요 광물들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이제 대당 판매 가격을 4천만 원으로 이제 예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예상해보면 1,600조 원이 35년 예상 매출액이 됩니다. LG전솔이 똑같은 형태로 SK온을 15% 이제 점유율을 줬을 때 600조 원 정도가 되고 삼성 XDI를 10% 줬을 때 한 4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22년 기준 매출액이 300조 원이고요. 시가총액이 350조 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1,600조 원을 향해서 가는 기간 어느 시점에서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 1, 2위를 바꾸게 될 겁니다. 아, 정말요? 예. 그건 당연한 거죠. 시총 1위가 드디어 우리나라도 바뀔 수도 있는. 바뀌는 거죠. 말씀하신 김에 1988년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기업이 포항제철이었어요. 지금은 한 11등 하거든요. 88년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몇 등이었냐면 12등이었습니다. 12등 하다가 반도체 산업이 성장 산업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1등 올라온 거고 포스코 철강 산업은 이제 침체돼서 12등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포스코 홀딩스도 아마 조만간에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게 될 겁니다. 그 홀딩스가 하고 있는 리튬 사업 때문에. 포항제철 포스코 홀딩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8년도에 이제 철강 산업이 이제 산업의 주류였을 때 시가총액 1등을 하다가 철강 산업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시가총액 11등까지 떨어져 있는 지금 상태고 여기서 이제 그 리튬 니켈 같은 2차 소재 산업에 새롭게 뛰어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겨서 그쪽에서 매출과 이익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 갖고 다시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게 되는 그런 시점이 아마 향후 한 3, 4년 뒤에 올 거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양극재 쪽에서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보통 배터리 가격의 50%가 양극재 가격이거든요. 한 20% 정도 점유율을 보면 한 400조 원 정도 매출할 거고 LG화학이 400조 원, 포스코케미칼이 400조 원 이렇게 될 거고요. 한 장 더 넘기시면 그 전에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현재 한국이 점유율이 어떻게 되죠? 예, 중국을 제외하고 보셔야 정확하거든요. 이게 중국은 이제 공정한 경쟁이 아니고 공산당이 인위적으로 이제 그 시장을 만들어 갖고 자국의 CATL이나 뭐 이제 배터리 회사를 키우는 형태라 갖고 우리는 아예 보조금도 안 주고 뭐 이런 식이니까 중국은 제외하고 보시는 게 이제 정확한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듯이 지금 한국이 57.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예, 중국 제외하고 일본이 25. 그 다음에 중국이 17 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7이니까 LG엔솔이 아마 35 정도 차지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 격차는 계속해서 더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PSR 한 배를 적용하면 PSR 한 배면은 이제 보통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이제 35년 되면은 이제 성장이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는 좀 다른 산업하고 이제 유사한 정도의 성장을 기록하게 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보면
이게 1,600조 원을 120조 원으로 나누면 현재 시가총액 나누면은 이제 2035년까지 13.3배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연수익률 환산하면 22%, SK온이 40배, 삼성 SDI가 8.7배, 에코프로비엠이 40배, LG화학이 35.6배, 포스코케미칼이 25배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사님 말씀만 들으면 너무나도 2차 전지 투자하고 싶고 이런 종목들 투자하고 싶은데 예. 그래도 좀 2차 전지에 투자할 때 뭐 그래도 개인 투자 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좀 어떤 것들은 체크하고 좀 조심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될 거 없습니다. 아예. 아예 없습니다. 예. 예. 아니 예를 들면 뭐 좀 이제 말씀하신 종목 외에 좀 어떤 것들은 또 위험한 종목들은 있을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안에서 하시면 되고요. 네. 그 안에서는 조심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들을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샀어요. 예.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주가가 막 엄청 오를 것처럼 보이는데 예. 뭐 언젠가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산업이 10년 사이클 어느 정도는 싹 바뀌는 IT 그다음에 반도체 모바일 예. 언제쯤 그럼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이제 조심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이제 산업의 특성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2차 전지는 수주 산업입니다. 보통 수주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 34개월 전에 수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23년이니까 25년, 6년까지는 지금 이제 얼마만큼의 배터리가 매출이 되고 그러면 그 안에 양극재는 누구 거 쓰고 이런 것들이 다 결정돼 있습니다.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의도에서 얘기하는 뭐 전기차가 안 팔려갖고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를 못 팔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입도 선매가 다 끝나 있어요. 바인딩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SK온에 이제 3년간 한 20조 원 규모의 지금 매출이 발생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는데 그 계약은 SK가 의무적으로 그 20조 원을 3년간 무조건 사줘야 되는 계약입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험할 게 뭐 있습니까? 다 매출 3년 동안 일어나서 성장할 게 눈에 빤히 보이는데 빤한 걸 자꾸 그 이제 사심과 편견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빤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5년, 26년까지는 다 확정돼 있으니까 25년, 26년까지는 배터리 아저씨만 믿고 쭉 가셔도 아무 관계 없고 25년, 26년 되면은 그 이후에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 애들 치고 오든지 뭐 다른 또 배터리 회사들이 생기든지 아마 어렵겠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25년, 26년 가서 걱정하시면 되는 거죠. 3, 4년 보통 잘 안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뭐, 한두 달도 보통 잘 안 갖고 있으면서 왜 먼 미래를 자꾸 걱정하는 척하고 하고 있습니까? 네, 배터리 아저씨 이사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작년에 국뽕 관련된 콘텐츠들이 이제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 2차 전지 뽕이 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김 작가 TV에 처음 나오셨잖아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뭐 투자 좀 한마디만 주신다면. 제 와이프가 이제 또 김 작가 TV 되게 좋아하셔갖고 팬이셔갖고 제가 오늘 또 사인도 책 갖고 와서 사인도 이제 받아가고 하는데 진짜 이제 너무 진행을 편하게 이렇게 해주셔갖고 역시 좀 그 성공하시는 분들은 다 성공한 이유가 있구나. 아닙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아유 성공 많이 하셨죠. 라며요. 저는 K7인데. 자꾸 차이를 얘기하지 마세요. 나 삐쳐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오늘 좀 즐거웠고요. 예, 뭐 편하게 해주셔갖고 저도 편하게 뭐 좀 심한 얘기도 좀 많이 한 것 같고 악플은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예, 막 달아주십시오. 뭐 저는 악플에 뭐 좀 잘 견디는 사람이니까 예, 뭐 마음대로 달아주시면 되고 뭐 기분 나쁜 소리를 제가 사실은 이제 갖고 계신 분들한테 많이 드린 거니까 다 감수할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양약 고구 일이여명이고 충언여거이 일이여행이라고 여러분들을 달콤하게 위로해주는 말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의 얘기가 되게 달콤하게 들리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싶어하는 게 사실은 인지상정이에요. 예, 유튜브 알고리즘이란 게 사실은 이제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위주로 계속해서 보여주죠. 예, 뜨게 되기 때문에 자꾸 그러다 보면은 제가 막 말씀드린 우물한 개구리가 될 가능성이 사실은 그런 위험성을 유튜브라는 매체가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하지만 사실은 저는 테슬라를 이제 찬양하는 유튜브를 아주 많이 보는 편입니다. LA 정규수 TV라든지 이제 뭐 그런 이제 워렌 밤핏이라든지 예, 그런 이제 유튜브 채널들 이제 저는 많이 봐요. 보고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없는지,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를 항상 저는 점검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이제 제가 이차전지 관련 쭉 말씀드렸을 때 이제 좀 국뽕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네. 이제 국뽕처럼 들리실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사실은 저는 아주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네. 공정한 사람입니다. 한국의 수소 산업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이런 국가 같은 얘기도 제가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한국의 2차전지 산업이 많이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전망이 되게 밝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에서 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싸게 사서 크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이게 엄연한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뽕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은 국뽕이 아니고 가장 객관적인 얘기고, 지금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라든지 여의도 증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국가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진실하고 아주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과 편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사실과 편견에 이제 얽매이지 않고 제대로 이제 한국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K 배터리 레볼루션이라고 제가 책을 썼고요. 네. 이게 이제 2월 20일 날 출간될 거고 지금 예약 판매를 받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 갖고 좀 이제 관심이 가고 2차전지 한번 투자해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시면 이 책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다. 이제 제대로 된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크게 보탬이 되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 나오면 또 이사님과 함께 이 책을 주제로 이제 인터뷰 한번 다시 한번 잡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사님이 여러 뭐 쓴 조언도 주셨는데 다 모든 것들을 어쨌든 투자자분들에게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박순희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